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출산율 0.7명, OECD 최하위. 경제학적으로는 소멸 예고 국가였죠.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나라가 세계 경제력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때 세계은행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회복력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공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명확한 수치로만 보면 불가능.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능의 연속이었죠. 그들의 비밀은 기술도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계는 묻습니다. 경제의 본질이 돈이라면 그들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건 경제학이 아니라 인간학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1억 2천만 인구의 세계 3위 경제대국, 한국 5천만 인구의 분단국가. 여러분, 이 두 나라 중 누가 더 강할까요? 당연히 일본이죠. 100년간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1월 베를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6위 대한민국, 7위 일본, 아시아 순위가 역전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출산율 0.72로 세계 최악의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빈 셰필드이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20년간 데이터로 국가를 분석해온 교수죠. 그런데 제가 배운 모든 이론을 뒤집어버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를린 컨벤션 센터 대강당은 1000명이 넘는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고 강당 안은 긴장감으로 무거웠습니다. 소피아 드 실바 총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죠. 저는 앞쪽 3열에 앉아 태블릿을 켜고 메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는 일본 와세다 대학의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올해도 우리가 아시아에서 1위겠지요. 그의 목소리엔 의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은 선진 기술과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으며 한국은 어쩌면 15위 정도에 머물 거라 예상했으니까요. 제 연구 데이터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출산율, 고령화 속도, 가계부채 비율, 모든 지표가 한국의 한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총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올해 글로벌 파워 랭킹은 단순한 GDP나 군사력뿐 아니라 기술 혁신력, 문화적 영향력,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고 순위가 하나씩 발표되기 시작했죠.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영국, 5위 독일. 여기까지는 모두의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피아 총재가 다음 순위를 발표하는 순간 강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6위, 대한민국. 그 한마디가 강당을 가르고 지나갔어요. 순간 사방에서 속삭임이 터져나오면서 옆에 있는 나카무라 교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7위 일본이라는 발표가 이어지자 일본 대표단 전체가 얼어붙은 표정이 되었어요. 나카무라 교수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저 역시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제쳤다니. 그것도 유럽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6위에 올랐다니요. 제 20년 연구 인생에서 이렇게 예측이 빗나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충격에 빠진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독일 경제학자는 어쩌면 평가 기준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프랑스 대표는 한국의 반도체 호황이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 총재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K-팝과 K-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급증했다고 말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보여준 탁월한 대응력과 회복력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속도와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에서의 약진도 눈부시다는 평가였죠.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와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태블릿에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한국의 GDP는 지난 3년간 연평균 3.2% 성장했고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데이터가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글로벌 브랜드 가치 상승률에서도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출산율은 0.7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4%를 넘어섰고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도 여전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6위 강대국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휴식 시간이 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창밖으로 베를린의 겨울 풍경이 펼쳐졌지만 제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지적인 인상을 주는 안경을 쓴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셰필드 교수님이시죠? 한국기획재정부 정한솔 차관입니다. 교수님의 저서를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차관님.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는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정한솔 차관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늘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0.7이라는 출산율은 사실상 인구의 자연 소멸을 의미하는데요. 정한솔 차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출산은 분명 우리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어 왔어요. 우리는 이미 인구 감소에 대비한 자동화와 로봇 기술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죠.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교수님, 기회가 되시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이터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회복력과 혁신 능력을 직접 보신다면 다른 시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의 제안에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경제학자로서 저는 데이터와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믿었으니까요. 현장 방문이 제 분석을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최신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GDP 성장률, 수출 증가율, 기술 특허 출원 건수, 연구개발, 투자 비율, 모든 수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분명 한국의 성장세는 눈부셨지만 동시에 구조적 취약점도 명확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한국의 위기 대응 역사였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매번 한국은 위기를 맞았고 매번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를 구한 이야기는 세계 경제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례였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한국은 위기를 먹고 자라는 나라인가?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데이터는 과거를 설명하지만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라에게는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포럼 이틀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경제의 미래였고 저는 발표자 중 한 명이었어요.
단상에 올라 제 원고를 펼쳤지만 어젯밤 생각이 계속 떠올랐죠. 한국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는 제 원고 내용이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원고에서 눈을 떼고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저는 20년간 국가 경쟁력을 데이터로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한국의 순위는 제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우리가 국가의 힘을 측정하는 방식이 옳은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한국은 분명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기로 말이죠.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나카무라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무거웠어요. 셰필드 교수, 솔직히 말하면 저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밀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볼 생각입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나카무라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어쩌면 일본이 놓친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즉시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인천행 직항편을 예약하고 한국 측에 방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정한솔 차관의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죠. 차관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회신은 놀랍도록 빠르게 왔어요. 교수님을 환영합니다. 제 동료 이민재 연구원이 모든 일정을 도와드릴 거예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연구 인생에서 이렇게 직접 현장으로 뛰어든 적은 처음이었죠. 창밖으로 베를린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이미 더 멀리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비밀이 무엇인지 저는 결국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데이터가 전부는 아니다. 그 문장이 제 한국행의 시작이었죠. 이제 저는 숫자 너머의 진실을 찾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6.2 대한민국, 그 불가능한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말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채 3분도 걸리지 않았고 수화물은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었어요. 공항 로비에는 제 이름이 적힌 안내판을 든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가 바로 이민재 연구원이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와 송도 국제도시로 향했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이민재 연구원은 오늘 일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방문지는 인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송도라는 곳이며 그곳은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정확하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송도 국제도시 입구에 들어서자 제 눈앞에 충격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305m 높이의 포스코타워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현대적인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녹지 비율이 높아서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공원과 산책로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은 이곳의 계획 인구가 30만 명이며 현재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뉴욕 맨해튼과 비슷한 면적이지만 업무지구와 교육시설, 연구시설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 도착하자 대형 스크린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실시간으로 도시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 교통 흐름, 폐기물 처리 현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은 화면을 가리키며 송도는 진공식 폐기물 자동 수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쓰레기 수거차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화면 속 데이터들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운영 체제처럼 작동하고 있었고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최적화되고 있었어요. 교통신호등은 실시간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었고 가로등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밝기를 조정했습니다. 중앙공원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이유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로 둘러싸인 이곳에 뉴욕 센트럴파크를 연상시키는 광활한 녹지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인공수로를 따라 산책로가 이어졌고 곳곳에 조각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은 이 공원이 해수를 끌어들여 만든 인공수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 전체의 미기후 조절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데 벤치 표면에 무선 충전 표시가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올려놓자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되었어요. 공원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그리고 노트북을 펴놓고 야외에서 일하는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은 송도 거주민 중 상당수가 외국인이며 글로벌 기업 임직원들과 연구자들이 많다고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인류 기술 국가이자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한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밸리 지구로 이동하자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IBM과 가천길재단,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함께 개발한 이곳은 바이오와 IT 기업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대한 연구시설이 눈에 들어왔고 그 주변으로 크고 작은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민재 연구원은 이곳에서 세계를 이끄는 바이오 신약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공동 연구를 위해 찾아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제조와 조립만 하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속도의 미학을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효율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빠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과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걸 송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베를린 포럼에서 본 데이터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빠져나오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막 오후 햇살이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민재 연구원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송도에서 본 미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과 첨단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 테니까요. 이민재 연구원의 말대로 내일 경복궁과 전쟁기념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호텔로 향하는 길에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장관이었어요.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한강 위로는 유람선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은 한강이 한국 현대사의 상징이라고 말했어요. 7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쟁의 최전선이었고 다리들은 모두 폭파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강변 중 하나가 되었다는 설명이었어요. 주변국들이 한국의 발전 속도에 놀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극적인 변화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송도에서 본 미래는 단순히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국제 협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노트를 펼쳐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송도는 단순한 스마트시티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헤쳐보니 그 뒤에는 개방성과 협력,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이민재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늘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며 차로 안내했어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은 아침 출근 시간이라 차들로 붐볐지만 질서정연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모습은 송도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오래된 건물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고 좁은 골목길과 넓은 대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은 오늘 방문할 경복궁이 조선시대 궁궐이며 한국의 전통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앞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500년 된 목조 건축물 바로 뒤편으로 초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한 프레임 안에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은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체성이라고 설명했어요.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현대화를 이뤄낸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돌바닥을 밟는 발소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근정전이라는 중심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데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과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같은 공간을 걷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전통 문화재가 박물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현대인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근정전 앞 광장에 서자 이민재 연구원이 건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1400년대에 지어졌으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여러 차례 파괴되고 복원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경복궁을 나와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이민재 연구원은 오늘 방문의 진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송도에서 본 미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한국이 겪은 가장 어두운 시기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기념관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으며 그것이 지금 한국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했어요. 전쟁기념관 입구에 도착하자 거대한 건물이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건물 앞 광장에는 각종 전투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최은하 큐레이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전시실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구부터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흑백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의 기록들이 시간순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최은하 큐레이터가 첫 번째 사진 앞에서 멈춰서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전쟁 발발 당시 한국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으며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와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사흘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국군과 국민들은 끝까지 저항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자 더욱 참혹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 피난민들의 행렬,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최은하 큐레이터는 1953년 7월 휴전 당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전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가난한 수준이었어요. 최은하 큐레이터의 목소리에 먹먹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고 산업시설은 거의 파괴되었으며 인구의 10%가 사상자였다고 했어요. 저는 전시된 UN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954년 작성된 문서였어요. 한국은 최소 50년간 외부 지원 없이는 자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농업 기반 붕괴, 산업시설 전무, 교육 시스템 마비.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은하 큐레이터가 다음 섹션으로 안내했어요. 이곳에는 당시 국제사회의 반응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회복 불가능한 국가로 분류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이 영구적인 원조 의존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섣불리 한국의 미래를 단정 지은 것들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다시는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당시 일본은 이미 전후 복구를 시작하고 있었고 한국을 영원히 뒤처진 국가로 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은하 큐레이터는 이것이 70년 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재건 과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최은하 큐레이터는 이 시기가 역대급 도전의 시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벽면에는 거대한 연표가 걸려 있었어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1964년 수출 1억 달러 돌파,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 각 시기마다 한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은하 큐레이터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1960년대 한국의 선택은 매우 확실하게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원이 없으니 사람에 투자하고 내수 시장이 작으니 수출로 나가며 기술이 없으니 배우고 개발하는 전략이었다고 했어요. 한쪽 벽면에는 당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광부와 간호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최은하 큐레이터는 1960년대 한국 청년들이 독일 탄광과 병원으로 일하러 갔으며 그들이 보낸 송금액이 국가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희생이 국가의 생존으로 이어진 시기였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섹션에는 교육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문맹률은 78%였지만 1970년대에는 10% 이하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보였어요. 최은하 큐레이터는 이것이 이렇게 빠른 교육혁명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지였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부모들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논밭을 팔았고 학생들은 촛불을 켜고 밤새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1980년대 섹션으로 이동하자 전자산업의 발전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최은하 큐레이터는 이 시기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을 때 미국도 일본은 물론 유럽까지 모두 회의적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삼성은 일본 기술자들을 초청해 기술을 배웠고 밤낮 없이 연구했으며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990년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섰다고 했어요. 최은하 큐레이터가 마지막 전시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에는 현대 한국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1950년 폐허 사진 옆에 2020년 서울 스카이라인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주는 충격은 역대급이었어요. 최은하 큐레이터가 두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70년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6위 경제 강국으로 올라서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지와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어요. 저는 두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폐허의 사진 속에는 절망만 보였지만 현대 서울의 사진 속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이 변화를 확실하게 만들어낸 힘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은하 큐레이터가 마지막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의 위대함은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팬데믹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매번 세계가 한국은 끝났다고 말할 때마다 한국은 더 강하게 일어섰다고 했어요. 전쟁기념관을 나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송도에서 본 미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시작되었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민재 연구원과 함께 차로 향하며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움직여야 했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일상 속에는 70년 전의 절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선 세대의 의지가 지금도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를 펼쳐 오늘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강함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달리는 능력에 있다. 경복궁에서 본 전통과 전쟁기념관에서 본 고난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토대였어요. 송도의 미래는 이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며 이민재 연구원이 내일 일정을 간단히 언급했어요. 포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었고 그저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호텔 로비에서 이민재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포항까지 이동해야 한다며 일찍 출발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차에 오르자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며 이민재 연구원은 오늘 방문할 포스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70년 시작된 이 제철소가 한국 산업화의 상징이며 당시 세계은행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한국이 제철소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3시간을 달려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공업 단지처럼 느껴졌어요. 멀리서부터 포스코 제철소의 높은 굴뚝들이 보였고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은 이곳이 한국 철강 산업의 심장이라고 말했어요. 포스코 본사 건물에 도착하자 정세훈 실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30년 넘게 포스코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손등에는 작은 흉터들이 보였는데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일한 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하며 정세훈 실장은 포스코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피츠버그 철강단지를 방문한 후 제철소 건립을 결심했으며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을 공모했지만 목표액 33억 원의 0.4%인 1,300만 원만 모였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작은 돈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지금의 거대 기업이 되었다니 말입니다. 정세훈 실장은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이 이를 과시용 사업이라고 비웃었다고 했어요. 세계은행은 채산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국제제철차관단도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1969년 박태준 회장이 미국에서 협상에 실패하고 돌아와 마지막 방법으로 대일 청구권 자금 전용을 제안했다고 했어요. 회의실 벽면에 걸린 대형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0년 4월 1일 첫 삽을 뜨는 장면이었어요. 정세훈 실장은 그때 박태준 회장이 직원들에게 했던 말을 들려줬습니다. 민족 수건 사업인 제철소 건설 실패는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이며 실패할 경우 영일 만에 투신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세훈 실장은 1973년 6월 9일 마침내 용광로에서 첫 쇳물이 흘러나왔으며 예정보다 한 달 앞당긴 성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1,205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조업 첫 해인 1973년 매출액 1억 달러와 순이익 1,200만 달러를 달성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세훈 실장은 이것이 세계 철강 역사에서 제철소를 가동한 첫 해부터 이익을 낸 유일한 기업이라고 강조했어요. 색다른 기록이었습니다. 정세훈 실장이 1978년 1화를 들려줬어요. 중국의 덩샤오핑이 신일본제철을 방문해 중국의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를 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나야마 회장이 이렇게 답했다고 했어요. 제철소는 돈과 기술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으며 박태준 같은 사람이 없으면 포항제철과 같은 제철소는 지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포항제철은 기적이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현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정세훈 실장은 포스코가 단순히 철강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를 설립해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고 방사광 가속기를 건설해 국내 과학기술 연구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스코 교육재단을 통해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며 직원들이 자녀 교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어요. 제철소 정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공장 단지가 펼쳐졌습니다. 트럭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고 멀리서 용광로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안전모와 안전복을 착용하고 용광로로 향했습니다. 용광로 앞에 서자 역대급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1,500도가 넘는 쇳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불꽃이 튀고 거대한 기계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정세훈 실장은 이곳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철강이 수천 톤에 달하며 자동차부터 선박, 건축물까지 모든 곳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어요. 품질 관리실로 이동하자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정세훈 실장은 포스코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결함 제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이유는 한국 철강의 명성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구개발센터에서는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정세훈 실장은 이것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차세대 기술이며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철강을 만드는 것을 넘어 친환경 기술까지 선도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정세훈 실장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 식당이었어요. 이민재 연구원은 포항에 왔으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인의 정이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테이블에 과메기가 나왔습니다. 꽁치를 찬 바닷바람에 말린 것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처음엔 강한 생선 냄새에 당황했지만 정세훈 실장이 먹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과메기를 초장에 찍어 생미역에 싸고 쪽파와 마늘을 곁들여 먹는 것이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신선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기름진 생선살과 미역의 바다향이 어우러지며 묘한 조화를 이뤘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계속 먹다 보니 익숙해지고 오히려 맛있어서 손이 계속 갔습니다. 정세훈 실장은 과메기가 포스코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안주라고 말했어요. 이민재 연구원이 과메기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청어로 만들었으나 어획량이 감소하자 꽁치로 대체했으며 11월부터 1월이 제철이라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청어를 잡아 군량을 충당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했어요. 정세훈 실장이 한 번 더 과메기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포스코 입사자들은 외지 출신이라도 포항에서 근무하며 과메기 맛에 빠진다고 했어요.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제철이 되면 포항에서 주문해 회식 때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한국 직장 문화의 특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구룡포 항구를 걸었습니다.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멀리 동해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민재 연구원은 이 바다에서 잡힌 생선들이 과메기가 되고 포항 사람들의 삶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색다른 감동이었어요. 항구 근처 작은 가게에서 과메기가 바람에 말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3일에서 10일 정도 찬 바닷바람에 말리며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맞춰야 제대로 된 과메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포항 사람들의 자부심 때문이라고 했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포스코 용광로의 열기와 과메기를 말리는 찬 바닷바람,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항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는 산업화를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전통과 삶을 상징했습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삶과 역사였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정세훈 실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포스코는 단순히 철강 회사가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이라고 했어요. 1960년대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한국이 6위 강국이 된 비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포항을 떠나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카이스트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민재 연구원이 말했어요. 차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포스코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 오늘의 핵심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산업화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역사다. 포스코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첫 해부터 이익을 낸 유일한 제철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뒤에는 영일 만에 투신할 각오로 임한 사람들의 절박함이 있었어요. 과메기를 먹으며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도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군량이 되었던 청어가 지금은 포항의 명물이 되었고 포스코 직원들의 사랑받는 안주가 되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는 한국의 산업화를 온몸으로 체험한 날이었어요. 용광로의 열기와 과메기의 맛, 정세훈 실장의 손등 흉터와 구룡포 할머니의 정성,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온 조각들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철로 나라를 세웠고 사람으로 미래를 만든다. 포스코에서 본 것은 단순히 철강 기술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내일 카이스트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될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대전 시내를 가로질러 카이스트로 향했습니다. 캠퍼스 입구에 들어서자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곳이 단순한 대학이 아니라 한국 과학기술의 심장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민재 연구원과 함께 본원 캠퍼스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현대적인 연구동들 사이로 학생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곳곳에서 실험 장비를 옮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은 카이스트가 1971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고 설명했어요. 민서윤 교수 연구실에 도착하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교수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반도체 공학을 전공했으며 국제학술지에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였어요. 연구실 벽면에는 각종 특허증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서윤 교수가 카이스트의 비밀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이라 일반 대학과 다른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시 정책과 정원 운용에서 재량이 많아 수시 지원 횟수 6회 제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무학과 선발제도였습니다. 민서윤 교수는 학생들이 입학할 때 학과를 정하지 않고 1학년을 마친 후 자유롭게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학과별 정원 제한도 없어서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했어요. 민서윤 교수가 카이스트의 역사를 들려줬습니다. 1991년 국내 최초로 신입생 전원을 무학과로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1998년부터는 전원을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했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는 국내 최초로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했다고 했어요. 연구실을 나와 로봇공학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다양한 로봇들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실험하는 모습이 보였고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윤 교수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이론뿐 아니라 실제 응용까지 배운다고 설명했어요. 반도체 연구실로 이동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칩을 직접 제작하고 있었어요. 민서윤 교수는 이곳에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있으며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오 연구동으로 이동하며 민서윤 교수가 카이스트의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톰슨 로이터 혁신대학 평가에서 2016년 세계 6위를 기록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시아의 중심으로서 아시아 혁신대학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서윤 교수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이 AACSB 인증을 받았고 2011년 국내 최초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랭킹 100위권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자 과정은 2023년 아시아 1위, 세계 21위를 기록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어요.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하자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민서윤 교수는 이곳이 국가 나노기술 연구의 중추이며 기업들도 공동 연구를 위해 찾아온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비밀이 바로 이런 연구 인프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민서윤 교수가 학생들의 일상을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밤 11시까지 실험실과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열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성적 때문이 아니라 세계를 바꾸고 싶다는 꿈 때문이라고 했어요. 식사 후 방사광 가속기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민서윤 교수는 이것이 1990년대 국내 최초로 지어진 가속기 시설이며 국내 과학기술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포스코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포항산업과학연구원도 근처에 있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을 지나가는데 새벽 4시가 되어야 불이 꺼진다는 설명이 들렸어요. 학생들이 밤새 공부하는 모습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민서윤 교수는 이것이 한국 교육열의 상징이며 동시에 한국이 기술 강국이 된 원동력이라고 말했어요.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자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윤 교수는 카이스트가 단순히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라 기술을 사업화하는 능력까지 키워준다고 설명했어요. 많은 카이스트 출신들이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고 했습니다. AI 연구센터로 이동하자 학생들이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민서윤 교수는 카이스트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민서윤 교수가 카이스트의 철학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모방에서 시작해 개량을 거쳐 이제는 초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일본 기술을 배우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되었다고 했어요. 충격적인 진실은 카이스트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세계 1위인 한국의 상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서윤 교수는 한국이 자원 없는 나라에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비밀이 바로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집중 투자라고 강조했어요. 연구원 기숙사 근처를 지나가는데 외국인 연구자들이 보였습니다. 민서윤 교수는 카이스트에 전 세계에서 연구자들이 모여들며 아시아의 중심으로서 국제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실험실 한 곳에서 학생들이 컵라면을 먹으며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서윤 교수는 저 모습이 바로 카이스트의 일상이라고 말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토론하며 세계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녁 무렵 민서윤 교수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진짜 자원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이며 카이스트는 그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키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이민재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서울대학교와 CJ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교육 시스템과 문화 콘텐츠까지 살펴보면 한국의 전체 그림이 완성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카이스트에서 본 것은 단순히 똑똑한 학생들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 11시까지 연구하고 주말에도 실험실에 나오는 그들의 열정이 한국을 6위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아니라 교육으로 세계와 경쟁한다. 카이스트는 그 전략의 완벽한 증거였고 아시아의 중심으로서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송도에서 본 미래, 도시도 포스코에서 본 산업화도 모두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창밖으로 대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카이스트 캠퍼스의 불빛들이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고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서울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은 오늘 두 곳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먼저 CJ 본사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비밀을 보고 오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교육 시스템의 핵심을 살펴볼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CJ 본사가 있는 강남 청담동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비에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이민재 연구원은 이곳이 한국 문화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중심지라고 말했어요. 최진우 이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20년 넘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해온 전문가였어요. 회의실로 이동하며 그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우 이사는 1990년대부터 K-팝의 태동과 함께 한국 연예계가 K-브랜드를 일관되게 활용해왔다고 설명했어요. 당시 한국 음악 시장은 국내 경쟁을 넘어 해외를 직접 타겟팅하기 시작했으며 가요라는 이름 대신 K-팝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전략적으로 브랜딩한 결과 K-팝은 대한민국 가요를 뜻하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고 했어요. 최진우 이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 시장으로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K-뷰티 연구소를 방문하자 각종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최진우 이사는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푸드 개발팀을 지나가며 김치와 비빔밥, 불고기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진우 이사는 2021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불고기를 비롯한 한국어 약 20여 개가 등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었어요. 뮤직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녹음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최진우 이사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으며 K-팝이 이제는 세계 음악 시장의 메이저 장르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어요. 오늘날 K-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프리미엄 라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진우 이사가 방탄소년단 RM의 인터뷰 내용을 들려줬어요. K 수식어가 붙는 것이 진리냐는 질문에 RM은 그것이 프리미엄 라벨이며 먼저 간 선배들이 쟁취해낸 품질 보증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어요. 점심 식사를 하며 최진우 이사가 한국 문화 산업의 비밀을 들려줬습니다. 한국은 작은 내수 시장 때문에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타겟팅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계적 수준이 되었다고 했어요. 오후에 서울대학교로 이동했습니다. 관악 캠퍼스에 도착하자 거대한 캠퍼스가 펼쳐졌어요. 이민재 연구원은 이곳이 1946년 경성대학과 9개의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설립된 한국 최초의 국립종합대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형 교수 연구실에 도착하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교수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였으며 한국 교육 시스템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김태형 교수가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75년 관악 캠퍼스가 조성되기 전까지 각 단과대학들이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었으며 공과대학은 노원구 공릉동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2003년에는 수원에 있던 농과대학까지 관악 캠퍼스로 이전했다는 것이었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김태형 교수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직후 문맹률이 78%였지만 1970년대에는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것이 세계 교육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도서관 앞을 지나가며 김태형 교수가 한국 교육열의 근원을 설명했어요. 부모들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논밭을 팔았고 학생들은 촛불을 켜고 밤새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중앙도서관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형 교수는 한국 학생들의 학업 강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것이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과열 경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김태형 교수가 한국 교육의 양면성을 설명했어요. 교육열이 국가 발전을 이끌었지만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사교육 문제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어요. 김태형 교수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한국 교육의 미래 지향성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2011년 법인화되어 더 많은 자율성을 갖게 되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민재 연구원이 말했어요. 오늘 본 것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고 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한국의 전략이라는 설명이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의 불빛과 남산타워의 조명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어요. 내일은 한국은행을 방문해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해 들을 예정이라는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은행 본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중후한 석조 건물이 경제의 중심다운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이민재 연구원은 오늘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여줄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비에서 박재민 경제연구실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한국 경제의 격동기를 모두 겪은 산증인 같았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교수님, 한국을 알기 위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박재민 실장이 저를 특별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벽면 가득 사진과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기억나시나요? 외환위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도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재민 실장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은행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으며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전 세계가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상했다고 했어요. 다음 전시물로 이동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들이 가득 담긴 상자 사진이 보였어요. 박재민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금입니다.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스스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사진 속 금들을 바라보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재민 실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돼지저금통을 깨서 가져왔고 어르신들은 평생 아껴온 결혼반지를 내놨으며 주부들은 유일한 재산인 금반지를 기꺼이 바쳤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발벗고 나서서 참여했다고 했어요. 다음 자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수 350만 명, 수집된 금 304톤. 그 숫자들이 스크린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재민 실장은 이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순수 자발적 참여의 결과라고 강조했어요. 한쪽 벽면에는 당시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7살 아이가 용돈으로 산 금반지를 기부했다. 80세 할머니가 60년 전 결혼반지를 내놨다. 암투병 중인 환자가 병상에서 금목걸이를 보냈다. 기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박재민 실장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정말 자발적이었습니까? 정부가 강제하거나 압박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국민들의 참여 열기를 통제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했어요. 영상 자료실로 이동하자 당시 뉴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앞에 줄을 선 사람들, 금을 내놓는 주부들,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미스테리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박재민 실장이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교수님,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인인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내놓는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현상이었어요. 다음 자료를 보며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해외 교포들까지 동참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박재민 실장은 미국과 일본, 유럽에 사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금을 본국으로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단결력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현상이 아니라 사회 심리 현상이다. 자본주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집단 행동이다. 하버드에서 20년간 경제학을 가르쳤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박재민 실장이 다음 섹션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에는 위기 극복 과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3년 만에 IMF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으며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빠른 회복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재민 실장은 당초 IMF가 예상한 회복 기간은 최소 10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다른 미스테리였습니다. 저는 박재민 실장에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숫자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과 자발적 희생정신이 경제 지표를 넘어섰다고 했어요. 한쪽 벽면에는 당시 외신 기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을 기적이라고 표현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썼어요. BBC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재민 실장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위기 극복 후 한국 경제의 성장 그래프였습니다. 놀랍게도 위기 이전보다 더 강해진 모습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먹고 자라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매번 쓰러질 것 같은 순간 오히려 더 강해져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금 모으기 운동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너도 나도 참여한 그 장면들이 제 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한국은행을 나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경제학 이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집단 행동이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이민재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인천공항에서 귀국하시기 전 마지막 정리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트를 펼쳐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경제 지표에 있지 않다. 숫자보다 더 강한 것은 국민의 마음이었어요. 금모으기 운동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순수한 애국심의 발현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사례를 떠올려 봤어요. 만약 미국이 같은 위기에 처한다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을까요? 솔직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한국에서는 가능했어요. 그 깨달음을 안고 저는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인천공항 귀국 라운지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은 비행기 시간까지 여유가 있으니 천천히 정리하시면 된다며 자리를 비켜줬어요. 저는 노트를 펼쳐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숫자들이 이제는 생생한 이야기로 제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한 후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강의 준비에 몰두했어요. 하버드 동료 교수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한국의 성장이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고 말했고 유럽에서 온 교수들은 인구 감소로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강의실로 향하며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니라 한강의 기적이라는 현대사의 경이로운 여정이었어요. 강의실 문을 열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었어요. 제 한국 방문 소식이 퍼지면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20년 연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스크린에 베를린 포럼 사진이 떠올랐어요. 지난 1월 베를린에서 세계 경제력 순위가 발표되었을 때 저는 한 가지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6위 대한민국, 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갔어요. 송도 국제도시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이곳은 단순한 스마트시티가 아닙니다. 한국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실이에요. 포스코 건설과 미국 게일 인터내셔널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이 도시는 전 세계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곳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1950년 서울 폐허 사진과 현재 서울 스카이라인이 나란히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6위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였어요. 구체적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196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93.8달러였습니다. 당시 가나보다도 가난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1979년에는 1783.6달러로 18년 만에 19배 증가했고 1996년에는 13,403달러로 35년 만에 142.8배 증가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것은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고성장 패턴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5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36,422.57달러로 1961년 대비 355배 증가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다른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같은 기간 세계 평균은 29.2배 성장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세계 평균대로 성장했다면 지금쯤 방글라데시나 인도 수준의 개발도상국 중하위권에 머물렀을 것이에요. 평균의 3배로 성장했어도 태국이나 보츠와나 수준의 중진국 하위권에 그쳤을 겁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하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1993년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보고서에서 1965년부터 80년대까지 한국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환호했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1시간 넘게 학생들과 토론하며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강의 후 연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스턴의 저녁 하늘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숫자만 보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경제 성장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다. 한국은 증명했어요. 자원이 없어도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고 시장이 작아도 세계로 나가면 되며 위기가 와도 함께 극복하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경제학을 넘어선 무언가를 가르쳐줬어요. 데이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이론보다 강한 것은 의지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저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70년 여정을 떠올렸어요. 폐허에서 시작해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린 그 시간들이 지금의 유기강국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드라마처럼 펼쳐질 줄은 몰랐죠. 누군가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고 또 누군가는 우연이라 말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선택과 의지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씩 나아가는 마음. 그게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진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숫자나 순위, 기술 같은 것들도 물론 대단하지만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각자도 어쩌면 자신만의 작은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니고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